적대로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자, 화학 책을 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려나? 104쪽 여기 나와있는 분자의 극성 쌍극자 모먼트 관련된 내용 쭉 지금 나가셨어. 솔직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게 뭔가 다다다다 외워서 그 가만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단순 암기의 느낌보다는 화합물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 분자의 특성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쉽진 않다. 왜 갈래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쌍극자 모먼트 관련해서 그냥 딱 한 가지 예시, 그냥 진짜 실존하는 물질이고 진짜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딱 두 개의 물질을 써볼게. 자, NH3 NF3 이 분자 두 개가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쌍극자 모먼트 배웠다. 쌍극자 모먼트 저기가 뭐였지? 오케이. 정의는 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쌍극자 모먼트를 정의할 때 한쪽에는 약간의 양전화, 이게 전자를 좋아하는 성질이 원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 전자를 얘가 좀 싫어해. 그러면 약간의 양전화. 그리고 전자를 좀 얘가 좋아해. 그럼 약간의 음전화. 그걸 이렇게 써서 우리가 양전화를 음전화로서의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랬지? 쌍극자 모먼트. 자,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의 두께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힘의 크기를 표현할 때 나눌 수도 있지만 물리에서는 화살표의 길이로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더 전하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화살표를 더 길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보자 그냥.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거 두 개의 극성을 한번 분석해 보시려고 할 거예요. 그냥 책이 안 나와요. 104쪽 펴고 슬쩍 보면 돼. 자, NH3가 있고 NF3가 있어. 우선 분자의 구조식을 내가 그려봐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리지? 너희들 잘 알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얘가 최대각 전자가 5개 있고 최대각 전자가 5개 있고 내가 이렇게 생긴 것까지 이게 힌트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줄게. 에이 이거 근데 너희들 다 알잖아, 그치? 자,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분자의 극성을 한번 생각해. 이 두 개의 차이 좀 뭘까? 아마 내가 생각하건데 너희들 머릿속에 아직 완벽하게 착하고 정립되지 않은 개념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 음성도야. 솔직히 전기 음성도를 시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불소 같은 경우에는 4.0이 되는 기준이었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2 정도 된다 치자.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산소가 3.5니까 산소보다 좀 더 작을 거야. 그리고 얘가 2.2였어. 지난 시간에 내가 검색해봤을 때 기억난다. 그러면 3.2와 2.2가 무슨 뜻이었냐면 N이 더 전자를 좋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였어. 맞지? 그럼 이거 내가 점하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등장하는 H가 플러스 그거 있을까 마이너스 그거 있을까? 마이너스, 플러스. 왜? 에너지가 더 좋아. 그치,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지, 그치? 그럼 얘가 약간의 플러스극 그리고 얘는 약간의 마이너스극 이걸 가지면서 우리는 NH 두 개 원소 간에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를 기대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모양이 역전됐지, 이렇게. 그럼 얘가 역전됐으니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기 나와 있던 플루오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던 N이 델타 플러스로 오히려 전기를 뺏기는 전자를 뺏겨 나가는데 반대로 화살표의 방향도 역방향이 되겠지. 같이 왼쪽 방향이긴 한데 N의 입장에서 역방향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굳이 입체 구조 SN4를 가진 이 두 개의 원소의 입체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요렇게 정사면체 그리듯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중심 원자 n을 박은 다음에 이 위쪽에 비공유 전자쌍 점점 찍고 마치 피오비탈처럼 이렇게 생긴 원자 모습, 비공유 전자쌍 모습. 그리고 여기에 H가 공유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H가 공유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이거는 이번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요렇게 H가 공급되어 있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뒤쪽으로 가 있다는 뜻이야. 입체적으로 뒤쪽으로 가 있다는 걸 그냥 대략적으로 의미하는 거야. 점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노란색 화살표로 저 분자의 극성의 벡터 방향을 설정해 볼게. 자, 여기서 굳이 따지면 이 전자,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저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리고 n이 있어. 그러면은 저기에서는 잠깐만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은 일단 무시하고 여기 있는 H에서 n을 비교했을 때 화살표가 여기로 간다 그랬지. 그럼 화살표가 여기로 가지. 화살표가 여기로 가지. 화살표가 여기로 가지.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방향만 살아남을까? 위쪽 방향만 살아남는다. 동의할 수 있니? 각 세 방향에서 합쳐지고 위쪽 방향만 살아남는다. 굳이 따지면 여기 있는 녀석을 델타 플러스, 여기 있는 녀석을 델타 플러스, 여기 있는 녀석을 델타 플러스, 여기 있는 중심에 있는 n 녀석을 델타 마이너스의 3배다 3델타 마이너스 써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자가 더 복잡해지고 사실 유기화학 나오고 나면은 이런 중간중간 분자에서 정자의 움직임과 이런 극성의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 화학적인 특징과 연결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면 돼. 야, 똑같이 F 한번 그려봐. 할 수 있지 이제. 옆에 계시고 한번 그려봐. 잠깐 읽어볼게. 그치? 화살표를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너무 어려워. 어 이 그림 규칙 똑같이 갈게. 아래 방향 노란색 화살표로 삼각자 모멘트 있고 극자 모멘트의 합이 당연히 아래 방향. 그럼 이쪽 방향은 델타 마이너스, 이쪽 방향은 델타 플러스. 근데 굳이 따지면 이 전자가 3델타 플러스로 모여 있다. 얘가 극성이 가장 강한 쪽에 있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 예측하는 거 미안하지만 계속 할 거야. 다음 시간도 다음 시간 계속 할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 분자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기시고 나 이거 알아 끝 이게 아니라 실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전기적인 특성이 어떤지까지 디테일하게 따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거기 나와 있는 NH3와 NF3겠다.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딱 한 장만 넘겨요. 116쪽. 거기 노란색 봐봐. 116쪽.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116쪽을 보면은 자 이번 시간에 몇 번 얘기할 거지만 거기 노란색 물질이 보이지? 거기 오리 그래. 오리는 슬쩍 생략하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줄글이 하나 있어. 그대로 읽어줄게. 대부분의 기름은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로 세탁하는 것만으로 옷에 묻은 물때를 제거할 수 없다. 근데 비누 세제 같은 것은 계면 활성제로 아래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걔네들은 극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과 극성을 띠는 부분이 적절히 잘 섞여 있어서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 모두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세제가 섞인 다음 그 세제가 기름때와 만나서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때를 옷에서 제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겠다. 그래서 흔히 노란색, 흰색, 회색이 아니라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표현하지. 이 모양이 여기 나와 있는 비누나 계면활 성제의 역할인 것도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막의 구성물이야. 너희도 혹시 세포막 본 적 있니? 자세한 구조로? 그치? 교과서에 간단하게 나오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물에 친화적이니까 수용성 물질이 극성 형태를 띠는 이렇게 생긴 어떤 그 머리와 두 개의 길다란 체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하나의 길다란 CCCC가 체인이야 사실. 이 무극성을 띠는 체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어떤 뭐 젓가락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상한 물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세포 막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생긴 구성 요소들이 일렬로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위에는 수용성이고 밑에는 지용성이네. 그럼 밑에는 기름으로 차 있나 세포가? 아니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다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 밑에는 또 다른 이렇게 생긴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얇은 세포막이 이렇게 생긴 커다란 세포, 이런 인지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이 수용성 그리고 지용성 그 각각의 녹는 성질이 다른 극성 성질 때문에 이런 입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얘를 뜯어내기가 힘들지. 왜? 얘를 뜯어내는 순간 이 밑에 있는 지용성 다리가 물에 노출되고 그러자. 그럼 이건 반발력이 훨씬 심한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위아래가 둘 다 물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세포막이 이런 기본적인 극성의 체를 원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입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얘기할 유기화학이라는 게 있어. 유기화학에서는 이런 탄소의 성질에 대해서 다룰 거야. 탄소의 성질. 탄소, 좀 미안하지만 많이 어려워. 그래서 탄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 감각을 하나씩 언급해보자가 이번 시간에 목표겠다. 자, 그 뒤에 124쪽으로 넘어오자. 탄소와 탄소 화합물이야. 탄소. 이제 앞으로 계속 탄소만 얘기할 거야. 탄소. 자, 우리 인류가 아니라 생명체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물이라고 불러. 들어봤니? 유기물, 유기생명체. 그 영화 혹시 봤을 때 영화 요새 잘 안 보니? 그래? 그 프로젝트 헤일맨이라고 최근에 나온 건데 거기서 생물학자가 제일 먼저 연구한 게 뭐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유기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데 그 가정 자체가 불이 나고 시작하지. 그게 탄소와 같은 여러 가지 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 구조나 그런 입체 구조가 아니어도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다가 다른 어떤 가설이긴 한데 사실 메인 정설 거기서도 이제 비주류 취급받았잖아. 그 이유가 유기물과 같은 이런 탄소 구조만이 아주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이 탄소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 이 유기물, 유기생명체, 유기의 가장 공통점은 탄소야. 무기물은 뭐야? 무기질, 이런 건 질소, 산소 이런 걸로 관련된 탄소가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이거야. 자, 유기물, 탄소가 있는 유기물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 탄소는 되게 좋은 녀석이야. 왜?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야. 루이스 구조식에서 잘 생각해보면 얘는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4개라서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다. 그리고 탄소끼리도 결합할 수 있어.
이건 흔치 않은 거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가 거의 그 지구상에 많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팔을 가지면서 동일한 원소끼리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실제로 아마 질소 그리고 그 14족, 15족 원소 몇 개 정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탄소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심지어 삼중 결합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결합수를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번호 몇 번이지? 6번이지. 원자번호 중에서 굉장히 작은 편이야. 그래서 원자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고 보면 돼. 내가 공유 결합의 사이즈를 그 예측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라서 이거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냥 무시하자.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 탄소의 반지름이 되게 작아. 다른 원소에 비해서. 그래서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또는 주위 원소 HON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올 거야. 그래서 HON과의 결합 길이가 비교적 짧다는 거야.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결합 길이가 짧아. 결합 반지름이 짧아. 이게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고 그만큼 안정적인 화학 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정적인 화학 결합을 가지고 강한 결합 결속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 여러 개의 원소랑 결합 가능하고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가 일단 탄소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거기 나와 있는 124쪽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지. 메테인, 에테인, 이산화탄소, 벤젠. 자, 벤젠 내가 언급했던 거 기억나니? 실제 벤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가운데 점선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기된 모양이 뭘 뜻할까? 이 1.5중 결합. 그치, 1.5중 결합에 대한 공명 구조를 설명하는 거기 나와 있는 점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보통 탄소 원자들은 다 무극성이라고 했지. 무극성이면은 분자 간의 결합이 약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끓는 걸 녹는 적이 낮은 보통 기체나 액체 상태로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네들은 탄소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 우선 첫 번째, 기본적으로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팔은 최대 4개.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결합해 있는데 이런 결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게 뭐야?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이야. 지금 여기 동그라미로 썼지만 O라는 산소가 아니야. 탄소야. 그래서 탄소와 탄소 간의 이중 결합 그리고 극단적으로 솔직히 삼중 결합은 보통 잘 나오진 않는데 이런 삼중 결합도 이런 가능은 하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고리 모양이 있는데 자, 내가 벤젠이라고 부르는 건 6개짜리였지. 벤젠은 6개짜리 물질이었어. 그래서 자, 벤젠은 6개짜리로 우리가 육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훨씬 그리기가 편할 거라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물론 1.5중 결합 관련된 내용 생략할게.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 어쨌든 요런 모양을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리 구조라고 불러. 아니 6개짜리가 되잖아. 5개는 안 될 이유가 뭐냐고. 물론 화학적으로 얘가 조금 더 안정돼 보이기는 하고 이게 뭔가 편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DNA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서열 중에 이 탄소 5개짜리 이렇게 생긴 5탄 고리가 되게 많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고리의 대표 주자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네 두 가지는 다중결합이라고 보자. 그래서 이런 결합 자체가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 대표적이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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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게 실제로 50개 이상 된 경우도 되게 많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사실 체인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탄소 체인인가 이렇게 생긴 길다란 사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야. 왜냐면 입체 구조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보통 여기에 H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H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길다란 사슬 모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사슬처럼 이렇게 흐느흐느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사슬처럼 생겼다. 아마 책에서 예시가 안 이거 그냥 그리기가 힘들어서 책에 예시가 나오면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안 나오네. 패스. 자, 이 뒤에 이렇게 생긴 단순한 사슬 모양만 따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 있어. 어떻게 나냐면 이 사슬을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줄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 다른 사슬로 갈라질 수 있는지 내가 함부로 예상하기 힘들어. 그 정도로 이렇게 생긴 복잡하게 여기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해요. 가지가 달린 여러 개의 체인이 얽혀있는 이런 탄소 형태의 체인도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구성해 주면 되는 거야. 보통 여기에 생략하잖아? 그럼 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냐면 수소라고 생각할 거야. 왜? 탄소에는 수소가 당연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공기결합을 형성하는 예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벤젠, 디안 이렇게만 딱 쓰잖아? 그럼 뭐야? 다 수소야. 이건 뭐야? 나머지 다 수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런 표기 방법에 조금은 익숙해지자라는 거고, 이런 탄소 결합 화합물을 조금 더 뒤에 심도 있게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우선 이 탄소만 이루어진, 왜? 이 주위에는 다 수소가 달라붙어 있거든. 이 주위에는 다 수소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런 수소와 여러 가지 결합되는 이런 유기물 말고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 우리가 알고 있던 탄소 화합물이 뭐가 있는지의 가장 근본부터 따져주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걸 우리가 동소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야? 흑연이야. 자, 흑연은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어떻게 가지고 있니? 이렇게 생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 각각 구조를 이루고, 이 육각형 구조가 번갈아 가면서 이루고 있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큰 플레이트가 있다 치자. 그럼 이런 플레이트가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이런 층이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하나의 결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필을 쓰거나 분필은 물론 원리가 좀 다르지만 연필을 쓸 때 그 레이어 하나하나가 벗겨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종이에 연필을 쓸 수 있는 거겠다라고 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여기 등장하는 흑연의 특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전도도가 좋다지. 전기전도도가 단순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라고 잘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요 탄소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 탄소는 원래 팔이 몇 개 있니? 4개 있지.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옆 그리고 내 뒤에 있는 한 놈이랑 각각 공결합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탄소는 다른 수소랑 결합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전자 하나가 남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여기 있는 탄소를, 중심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게 3개의 결합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각각 전자 하나를 나랑 공유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얘에서 외톨이 전자가 하나 남는 거야. 왜? 탄소는 원래 4개거든.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 중에 3개 결합했으니까 하나는 찐따처럼 남아있네.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이 커서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전자가 이 외부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소체, 다른 물질들과 비교되지 않는 강한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일단 그게 1번이야. 근데 흑연과 두 번째 그래핀의 차이점을 아니? 그래핀. 그래핀은 휘어진다? 그래, 휘어지잖아.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해. 한 겹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이 흑연 구조, 그림 그리기 귀찮아서 좀 생략할 건데, 이 단층의 흑연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그래프는 한 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사실 많이 없지. 뭐야?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어떻게 처음 발견하게 됐냐? 흑연 놓고 스카티프 계속 떼다 보면 안 발라지는 작은 층이 하나 나온다. 그게 실제로 그래프냐? 그러면은 더 이상 스카티프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얇은 이런 구조는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두께가 몇 나노미터 정도 되냐? 35 나노미터 정도로 돼서 엄청나게 얇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는 그러네. 0.35 잘못 봤다. 0.35 나노미터로 엄청나게 얇대. 그리고 안정적이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 흔히 여기 등장하는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리나 철 도선, 구리나 은 도선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백 배 이하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저항이 낮은, 사실 엄청나게 실제로 구현만 가능하다면 엄청난 소재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는 거지. 어쨌든 여기 있던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층 입장에서 위의 층과도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기적인 영향을 받고 밑에 있는 층과도 사실 전기적인 영향을 받아. 그래서 가운데 있던 레이어 층 입장에서는 전기적으로 자유롭게 전자가 막 지나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고 싶은데 얘는 고속국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위에도 전자가 많고 아래도 전자가 많아서 내가 그 전자의 채널을 방해하는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 얘네들 때문에 가운데에서 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어. 그럼 얘를 우리나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아래에 내가 전기적인 특징을 방해하는 층이 없지. 그럼 실질적으로 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우토반 아니? 독일의 속도 제한 없는 고속도로지. 그래서 속도 제한이 없다는 건 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어. 그거 한 겹인 거 말고는 그냥 한 겹인 게 흡연이야. 맞아. 근데 물리적인 한계가 단순하게 한 겹을 만들고 이걸 뭐 어떻게 관리하고의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흡연이 이렇게 완벽하게 생긴 육각 벌집 구조가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탈락되거나 없어져 있는 그런 탄소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고치거나 탄소를 채워서 길다란 플레이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말고 길다랗게 만들어서 탄소 나무튜브를 만들거나 변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수이 떨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관련된 거를 내가 잘 이어붙일 수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얘기하기에 근보다 더 비싼 물질이야.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쓸 수 있을까? 아직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많이 내려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야.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 그래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치자. 자, 다이아몬드는 어떤 구조를 가질까? 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주 단단한 모스 경도계의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 있지. 왜 단단할까라고 생각하면 탄소는 4개의 팔을 다 연결해야 가장 좋은 결합인데 실제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된 게 육각형 벌집 구조에서 각각의 모든 탄소가 전부 다 정사면체 구조로 4개의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입체 구조가 거기 책 125쪽에 나와. 다이아몬드가 모든 탄소가 각각 4개씩 주위 탄소를 결합하면서 주변에 있던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구물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규칙적이고 대칭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건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잘 못 봤을 법한 물질이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인데 4번은 플로렌이야. 사실 나도 좀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아?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공 구조처럼 탄소를 여러 개 엮어놓은 어떤 하나의 입체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그래핀이나 다른 소재처럼 꿈의 소재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안에다가 사람의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약을 먹으면 그게 우리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부작용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플로렌 안에 어떤 특정한 약물을 집어넣고 내가 뭐 특정한 기관, 뭐 간이면 간, 심장에 딱 도달했을 때 약효를 발휘할 수만 있으면 사실 신의 약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강한, 아무리 센 암세포라고 할지라도 그 암세포 바로 앞에서 세포를 죽이는 약을 펼쳐버리면 일단 죽는 거야. 그냥 항암 치료를 막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내 다른 세포들이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같이 다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나중 꿈의 소재 뭐 이런 쪽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거야. 그리고 저기 앞에서 얘기한 그래핀을 살짝 말아놓은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나노튜브고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래핀의 그 소재적인 장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긴 길다란 튜브 형태를 만든 그런 하나의 일정한 구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별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5가지의 탄소 공존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A, B, C는 그 뒤에 나오는 126쪽 볼 거야. 자, 탄소 화합물 얘는 탄소가 수소나 산소, 질소와 여러 가지 결합을 한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면서 107.5도의 입체각을 가진다. 이런 109.5도의 입체각을 가진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징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극성이 매우 작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게 우선 첫 번째 특징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해. 자, 첫 번째는 밥이야, 밥. 식량이야, 식량. 자, 너희들 밥 먹었어. 밥에 뭐 들어있니? 녹말 들어있지. 그 녹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금 그렸던 탄소 체인들이 엄청나게 길게 50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우리가 소화하면서 녹말이나 이단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량이 왜 사람이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날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보면, 우선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인 안에 HH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른 산소나 질소와 화합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무조건 탄소와 수소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보면 CnHn 이런 식으로 흔히 표현하는, 그래서 C가 N개, H가 N개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얘네들이 막 결합을 해. 근데 여기 나오는 CnHn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뭐야? 불에 타. 불에 탄다는 건 뭐야? 여기에 O2를 더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전혀 문제 없지. 왜? 탄소와 수소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변에 산소랑 딱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아니 연소의 반응의 특징이 뭐야? 불이 활활 타면서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야. 근데 이런 CnHn 같은 이 탄소 구조가 굳이 따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심부의 탄소 원자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소 원자 간의 결합기가 굉장히 작아서 이 둘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얘가 결합된 게 많다라는 뜻은 뭐야?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다 태워서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떼놓는 순간 여기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우리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식량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불로 지지지 않지. 근데 이 식량은 우리 몸의 속에서 낮은 36.5도의 비스무리한 어떤 온도 조건 내에서 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천천히 효소로 끊어내면서 여기 나오는 에너지를 써먹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가 식량이고 두 번째가 연소 관련된 거야. 연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넣어서 휘발유를 폭발시키는 기름, 자동차의 연료, 그리고 선박 연료, 모든 땔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저거야. 자, 연소를 하면서 연료 역할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공통점이 있는 게 뭐야? 탄소화합물이야. 그 탄소화합물은 당연히 수소랑 연결돼 있어야 돼. 방금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같은 건 탄소화합물이 아닌가? 탄소화합물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탄소화합물, 수소랑 탄소가 결합된 거는 식량이랑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다. 자, 내가 방금 얘기한 원리가 뭐냐면 C와 H, 이거 약간 러프한 거야. 미안하지만 탄소와 수소가 결합돼 있으면 그냥 에너지 덩어리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 자, 탄소와 수소가 결합돼 있으면 얘가 다 에너지 덩어리라고. 그러면 자, 내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나는 1번의 경우가 있어. 1번의 경우는 탄소 H 2번 탄소 여기에 내가 더 생략할게. 탄소가 수소가 붙어 있어. 그럼 1번으로 에너지를 저장할래? 2번으로 에너지를 저장할래? 2번? 되게 효율적이지. 근데 여기서 살짝 바꿔야 되는 아이템이 있어. 1번으로 연료를 저장한다는 거는, 자, 탄소가 얘는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었지.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이래. 아까 여기서 썼던 그 CnHm 있지. CnHm의 입장에서 N 대 M의 비율을 따질 거야. 탄수비야.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4지. 근데 얘는 내가 지금 탄소 8개 썼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C8H18, 이게 그 유명한 가솔린 연료라고 생각해. 그럼 얘는 탄소 대 수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8대 18이면 대충 약분해서 4대 9 정도 되지.
그럼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높은 거야? 어? 아니 아니요. 얘가 훨씬 높은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 자, 그 말뜻이 뭐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안정적인 원소 같고 체인으로 길다라니까 에너지가 많기는 해. 근데 그거는 분자 하나당으로 따져서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근데 얘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탄소 하나에 2.25개의 수소밖에 저장을 못하는 놈이야. 근데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놈이라고. 그러면 동일 질량을 내가 만들 수만 있으면 얘로 저장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뛰어나. 근데 왜 자동차에는 가솔린이 있을까? 표면장난. 뭔가 접근은 좋은데 살짝 아쉽다. 얘는 메탄 뭐니? 가스. 그렇지, 기체야. 기체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이야. 휘발유는 증발하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쳐도 휘발유는 액체잖아. 그럼 그냥 탱크통에다 꽂아놓고 부으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연료통 자체에다가 이만큼의 보통 몇 리터 넣니? 요즘 흔히 중형차 같은 경우에 40리터 들어가나? 40리터 연료 막 넣어. 그럼 이 40리터 가지고 대충 한 비중이 한 0.8 정도 되거든? 그럼 몇 킬로를 넣을 수 있는 거야? 32kg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메탄으로 32kg 저장하면 당연히 32kg의 메탄을 저장할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래. 근데 얘는 기체라고. LPG 가스통 이만한 거에다가 이만한 엄청나게 고압 가스통 있지. 이렇게 막 식당에서 돌려가지고 칙 하면서 시골에서 불 때우는 이 가스통, 메탄통 요거에다가 아무리 내가 얘를 넣어도 여기에 32kg의 메탄을 못 넣는다. 절대 못 넣어. 엄청나게 극저온으로 만들거나 냉각 시스템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또 바꿔서 얘기해 볼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88이 훨씬 커. 예를 들어서 C20, H42 이렇게 가정해. 이게 실제로 완벽하게 이렇게 체인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탄소 하나당 둘둘둘둘 쭉 가는데 마지막에 하나, 두 개가 보너스로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H42가 바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C20, H42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주면 내가 이 위에 있는 1번과 밑에 있는 2번에서 동일 연료, 동일 중량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따지면 얘가 더 에너지 연비가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굳이 따지면 그래. 그 디젤 연비가 좋아요라고 보통 부모님들이 얘기하시지. 요즘에 디젤차 없지 솔직히. 혹시 디젤차 타시는 분이 있니? 부모님이 디젤차 타시는 것 같아요. 요새 잘 없을 거예요. 왜냐면 2008년인가 이후로는 잘 안 나는 이거는. 근데 내가 단순하게 생각할게. 동일한 질량에 동일한 그러니까 부피는 동일하지 않겠지? 동일한 질량을 가진 가솔린과 디젤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가솔린. 디젤은 더 안 좋은 거야. 근데 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로는 가솔린 엔진과 그러니까 그런 상식은 아니긴 한데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으면 보통 디젤 엔진이 효율이 훨씬 좋아서 이 가솔린 연료의 대비능률이 역전되거든. 근데 그건 실질적인 얘기고 연료의 이상적인 열 에너지만 가지고 보면 가솔린 엔진이 더 많다. 가장 좋은 건 뭐야? 메탄이야. 그럼 가장 좋은 건 뭘까? 미안하지만 H2야. 그래서 수소차. 왜 이건 질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가장 좋은 건 H2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수소 결합의 개수, 그러니까 수소와 이 공유 결합의 개수를 얘가 장이 제일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 수소 가벼워서 맨날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녀석인데 압축한다고 500ገብ으로 만든다고 그거 얼마나 다물 수 있겠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거다라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아주 나이스. 이거를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126쪽의 아래 우리 주변의 탄소 화합물로 나와 있는 거야. 자동차의 연료 그리고 식량, 옥탄가. 이걸 흔히 옥탄가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얼마나 많은 수소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현실적인 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는 게 현실에서의 연료 문제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돼. 자, 이거는 내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딱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자,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딱 요거 하나였어. C 하나였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식량이나 그 인간의 그 자동차나 뭐
선박에 연료가 될 수 있는 기름, 오일 이런 거 따져줬을 때는 C와 H가 결합되어 있는 이 두 개였어.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지? 아까보다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질 거야. 그게 뭐냐면 127쪽에 DNA 분자 구조야. 근데 여기는 사실 좀 많이 복잡해져. 천천히 갈게. 자, DNA라는 거 너희들 잘 배웠지? DNA 뭐야? 유전 정보지.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라는 것만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봤을 텐데 이제부터는 유기화학에서는 그 DNA의 구조를 실제로 이해하게 될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DNA 구조를 잘 보면은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상이라는 거야. 인상기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상이 크게 잘 몰라도 돼. 우리가 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떼는 인상 이온이 한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강과 염기 이렇게 생긴 세 가지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DNA 구성 3대 요소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우선 요거부터 따질게. 당. 당은 어떤 느낌이야? 설탕, 포도당 뭐야? 잘 타고 연료로 쓰이고 사람이 먹었을 때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탄소 화합물 같지 느낌이 나오는가? 아니야. 그래서 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고 거기 미안하지만 이거 잘 그릴 자신은 없어. 127쪽에 위에 볼게. 내가 잘 그릴 자신은 없지만 그려는 볼게. OOC를 이용한 이렇게 생긴 5탄당이 있어. 그래서 요 5탄이 아니라 오각형 구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5탄당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 이상하다. 탄소가 5개가 아니네. 문득 든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네. 여기 책에 나와 있네. 당은 5탄당인 디옥시리보스로 나오네. 여기 왼쪽에 탄소가 더 있었구나. 미안. 자, 이렇게 생긴 O라고 연결 지어 보면은 사실 별건 아니지만 여기에 각각 O, 여기에 다섯 번째 구조에 이렇게 O,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탄소와 수소, 산소까지 포함된 거야. 내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빈 팔은 전부 다 수소로서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 얘는 이미 2번 결합했고 얘는 3번 결합했으니 하나 남아있고 얘는 하나 결합했으니 하나 남아있고 2개 결합했으니 2개 남아있고 3개 결합했으니 하나 남아있고 이거 하나 남아있고 이거 하나 남아있고 수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파란색으로 그린 팔은 수소가 생략된 각각 점들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5개의 입체 구조를 이렇게 오각형의 형태로 가운데서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오는 이렇게 생긴 5탄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부의 구조를 만들게 된다. 여기 등장하는 5탄당이 뭐다? 디옥시리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게 중요해. 우리 DNA를 만들 때는 다 이렇게 생긴 디옥시리보스만 쓸 거야. 근데 우리가 먹는 당 중에서 일부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당류는 이거지. 탄소와 탄소가 들어가 있는 이당류. 이게 아니라 녹말과 녹말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녹말 구조 안에는 보통 이것까지 좀 넘어갔나?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6탄당이 들어가 있어요. 녹말에는. 그러니까 녹말에 6탄당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당을 먹고 포도당을 섭취하는 그 녹말 안에 들어있는 그 6탄당의 모양을 사실 여기서 이거를 좀 끊어내고 여기다가 산소를 결합시키고 이걸 이렇게 오각형으로 이어주는 거야. 그게 여기 들어있는 당의 근본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밥을 먹어서 뭐 여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뼈대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먹는 포도당을 일부 바꿔서 이렇게 생긴 여기에다가 5탄당 디옥시리보스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DNA의 구성 물질이다 라고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당 말고 그 밑에 염기가 또 있어. 염기. 아니 이거는 오각형을 대충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 뒤에 알아서 잘 설명할 거야 내가. 근데 이 오각형으로 해당하는 이 당이라는 거 말고 염기는 미안하지만 좀 그 구조가 좀 복잡해. 거기 나와 있는 우리 DNA를 이루는 게 거기 나오는 아데닌, A로 표현되는 아데닌, G로 표현되는 구아닌, 그리고 C로 표현되는 사이토신, T로 표현되는 T가 있어. 자, 내가
잘 그릴 자신은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 탄소. 그리고 자, 탄소, 질소, 질소, 그리고 산소. 오케이, 좋아. 거의 다 왔어. 수소, 여기 있는 것만 수소를 하나 따로 그릴게.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겼네. 그림을 잘못 그렸다. H가 이렇게 나와있고 C 잠깐만, 그리다 잘못 그렸네. O H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봐라. 자, 이거 솔직히 구조 외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절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붉은색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토신이라고 불러.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영역을 사이토신과 A 반대되는 구아닌이라고 불러. 그래서 구아닌, 흔히 여기 G라고 표현하고, 원소 그 연기표에서는 얘는 A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연기다. 자, 내가 물 분자라고 얘기하면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 기억날지는 모르겠다. 물은 O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 등장하는 H는 웬만해서는 C든 N이든 니들 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C든 N이든 O든 전자를 뺏기는 쪽이야. 왜? 이거 전기도도 2.2거든. 작거든. 되게 작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장하는 O한테 이렇게 쌍극자 모먼트를 주려는 방향으로 여기 있는 H는 델타 음극을 가져가는 형상이 무조건적이라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델타 플러스의 2배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델타 플러스와 옆에 있는 또 다른 H 간에 정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수소 결합의 원리였지, 그지? 그래서 물이 끓는 장력이 높고, 그래서 물이 잘 안 끓고, 그래서 그 얼음 구조, 입체 구조를 이룰 때 부피가 더 커지고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이 따라왔는데, 그거의 근본이 이 둘 간의 인력이야. 똑같이 가볼게. 나 이렇게 생긴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의 결합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선은 전부 다 뭐야?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쉽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한 결합이야. 끊기 굉장히 힘들어. 내가 이렇게 생긴 이 방을 끊어내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그 끊는 과정에 효소나 온도 조건들이 따라붙을 정도로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여기 등장하는 공유결합 말고 이 가운데 O와 H 사이에, 간단하게 N과 H 사이에, O와 H 사이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수소결합이야.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서로 완벽하게 아구가 딱 맞아서 얘네들은 O라는 전자를 되게 좋아하는 전기 음성도가 큰 요 녀석이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전자를 탄소로부터 삥 뜯어 와서.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는 H라는 산소가 그 전자가 부족한 녀석, 여기에도 전자가 부족한 녀석, 여기도 전자가 부족한 녀석, 여기도 전자가 남아 도는 녀석, 여기도 전자가 남아 도는 녀석. 얘네들이 이렇게 생긴 중심부에 커다란 입체 결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야. 얘네들이 수소 결합이야. 누가 중심이 되니까? 수소가 중심이 되니까. 왜? 수소는 다른 탄소 화합물과 결합하면서 전자를 언제나 뺏기거든. 그럼 극성을 언제나 띄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실제로 탄소 수소 결합만 쉽게 이건 좀 수소 끊을 수 있거든. 좀 비교적으로 쉽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사이토신 A 그리고 구아닌 G, 반대로 거기 등장하는 티민, 아데닌, 이 두 개의 원소 쌍들이 각각의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수소 결합을 통해 이렇게
가운데 예쁘게 위치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DNA 구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요거까지 보면 되는데, 당을 내가 저기 빨간색으로 그린 오각형 모양 있지? 이렇게 투둑툭툭 하고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 그럼 얘는 오탄당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래서 당이 중심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 그 다음에 이 당 주변에 이렇게 여기 들린 이 팔 있지? 이 팔 C5라는 팔에 방금 이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 없는데 그냥 구조만 보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인산기가 붙어. 인산기가 붙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반대로 이 당의 이 두 칸 뒤 왼쪽 여기에는 염기가 붙는데, 여기에 염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가 사이토신과 구아닌이야. 그래서 사이토신 또는 구아닌과 같은 염기 형상들이 여기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방금 얘기했듯이 수소가 이렇게 예쁘게 안착이 돼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반대로 결합된 녀석이 또 누가 있어? 이 사이토신이었지.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반대쪽에는 O, N, O 이렇게 각각 수소 결합을 통해서 중심에서 위치를 잡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이게 뒤집어져 있어. 이해는 돼? 당을 뒤집어 쓰진 않을게, 한국말을. 이것도 당이야? 그러고 나서 얘는 이렇게 반대로 돼 있고, 인산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뭐야?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이 실제로 이 밑에 다리가 하나 더 있거든. 이 다리가 이 밑에 있는 당이랑 결합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내가 알기로 이거랑 이게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합되는 걸로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당이랑 결합되거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인산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어떤 염기와 염기가 붙어 있고, 여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다음 여기랑 연결해야 돼. 아니지, 인산기 가까워 이쪽을 연결해.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잠깐만. 많이 헛소리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야 되고, 근데 이 입체 구조를 그리기가 좀 힘든데, 맞다, 요렇게 내가 그냥 틀린 얘기만 안 하고 그림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틀리지 않도록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거든. 자, 요렇게 구조가 돼 있어.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 잘 봐. 얘랑 얘를 레고 퍼즐처럼 가운데 딱 맞추면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지. 근데 이 당이라는 거, 이 다리 밑에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1번 경우의 수가 이거야. 1번 경우의 수는 오각형이 이렇게 있어, 예쁘게. 근데 그 밑에 똑같은 오각형이 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얘랑 얘가 여기 수직으로 결합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탑사듯이 차사사사삭 하면서 일자로 쭉 결합이 돼서 나가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조 결합이 이루어지잖아. 그거에 대한 이유가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흔히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5번 탄소에서 결합된 게 이 밑에 있는 2번 탄소가 결합되면서 이 위치가 살짝 틀어져. 얘가 더 이쪽으로 나오게 되더라고.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었다면 이게 아마 한 3점 몇 도가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서 다음 결합이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도가 틀어진 상태로 이 가운데 수소 결합을 하면서 이 당과 당 사이에 어떤 이건 공유 결합이고 이것도 공유 결합이고 이러면서 이 역방향, 얘는 이렇게 당이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당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사사사삭 하고 이어지면서 이게 구조적인 비틀림이 계속 발생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DNA 구조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실제로 약간 그런 얘기들 있잖아. 약간 좀 그 동화책이나 과학 SF 책에서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원시 지구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DNA나 그 단백질을 만드는 구조 설명서가 등장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좀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주된 여론은 뭐다? 그 외부 은하에서 돌멩이에 묻은 박테리아가 우리 지구로 날아오면 거기 돌멩이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더라도 실제로 이런 단백질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지구에 충돌해서 그대로 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거는 약간 지금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백질 구조, 이런 당이나 이런 DNA 구조의 오리진을 찾으려고 노력할 정도로 사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이런 복잡한 입체 구조를 통해서 나는 과거에 아주 먼 과거부터 코딩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돼. 아니야. 나 또 질문하는 거야. 여기 뭐 구한이, 여기 뭐 팀에 이렇게 있어. 이 각각의 바이트로 코딩을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각각의 탄소 화합물들의 그 모양들을 보면서 그냥 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만 생각해 주면은 될 것 같아. 그 뒤에 133쪽으로 잠깐 넘어가 줄까? 그 뒤에 133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방, 그리고 인산, 그리고 이 뒤에 등장하는 염기, 이렇게 생긴 세 가지 DNA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각각의 실질적인 화학 구조식을 거기 나와 있던 133쪽에 그림으로 예시로 표현해 놨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P, 인으로 이루어진 산이야. 그래서 여기 OH, 이중결합고 OH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래서 얘가 CH2 뭐 이러면서 이제 가운데 있던 당이랑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염기랑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하나의 인산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런 모양이 내가 여기서 생략했던 인산입니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얘가 얘라. 그래서 구조 미안하지만 좀 복잡하지? 복잡한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좀 있다. 그래서 유기화학이 실제로 되게 어렵고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많은 분이 있네. 이걸 동의할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탄소 화합물의 결정 구조 이런 걸 모르면 사실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아무튼 더 복잡해지는 여러 구조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일단 잠깐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 뒤에 146쪽으로 딴 거 넘어가 볼게. 앞에 간단한 내용들만 다뤄보자. 146쪽이야.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뒤를 넘어가고 이런 소리가 들리지? 왜? 아니야? 자, 146쪽. 왜냐면 이 그림을 보고 약간 하기 싫다는 게 동의할게. 나도 이 유기화학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 방금 얘기했지만 필수적인 최소 수준까지.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기 싫어. 그럼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그러면 대학교 때 1번 학정도만 하면 돼. 슬프지? 아예 하기 싫으면 그대를 가도 되고 아예 하기 싫으면 수학과를 가도 돼. 그렇지 않고 일반 공대나 재능계를 가면 보통 다 배우기는 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번 시간에서 사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탄화수소야. 탄수로도 보는데 자, 탄화수소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지. 자, 탄화수소 이름만 봐봐. 탄소와 수소 끝 CH야.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던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CnHn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CnHen 플러스 2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녀석의 공통점은 뭐야? 여기에 O2가 만나서 연소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이산화탄소와 H2라는 물이 생기게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탄화수소의 분류를 할 때 가장 간단한 건
탄화수소의 모양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거기 위쪽에 그림을 보면 대표 주제가 뭐냐면 헥세인이야. 여기서 미안한데 이 탄소 사슬의 구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탄소를 내가 동그라미로 그릴게. 수소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릴게. 자, 탄소가 6개 있는 C6H14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걸 왜 체인이라고 부르냐? 내가 이 모양을 보면 6개짜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나와. 엥?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돼? 혹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니? 이거 구조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 뒤에 단순하게 그냥 이런 모양이다가 끝이 아니라 얘가 실제적인 입체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를 정말 디테일하게 사실 봐야 돼. 유기화학에서는. 그러면 탄소의 입장에서 봐봐. 자, 거기 있는 그림, 이 그림을 잘 뜯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 탄소의 시점에서 보면은 팔이 4개가 나오지. 이거를 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뒤에 살짝 점선으로 표기된 이런 모양으로 보통 많이 그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사면체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정사면체의 형태야. 근데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탄소가 붙어 있어. 그럼 이거 문제 없어 보이지? 근데 이 뒤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 생각해봐. 뒤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 수소가 어떻게 달려야 돼? 자, 잘 봐. 내가 앞면에서 볼게. 이게 앞면에서 프론트 뷰로 얘를 바라보면 탄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앞에서만 보면. 그러면 이 뒤에 다음 탄소가 이 뒤에 노란색 탄소가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 있겠지. 그럼 이 탄소 입장에서는 입체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싶을까? 얘랑 멀어지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쟤랑 멀어지는 입체 구조를 가져야 돼서 사실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돼. 이 뒤에 있는 탄소는 요렇게 가져가야 돼. 그러고 싶어. 이 말 동의할 수 있으면 돼.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삼각형은 당연하게도 아무리 내가 그 결합된다고 쳐도 정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예쁘게 잘 모양이 있을 텐데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생긴다. 왜? 앞에 있는 수소와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에 있던 정삼각형과 이렇게 아예 반대되는 형상으로 이 수소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얘가 잘 맞물리면서 서로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구조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얘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노란색을 수소로 그려볼게. 노란색을 수소로 내가 이렇게 수소 잘 그릴 자신이 없다. 아, 너무 정삼각형 같지 않은데? 어떡하니? 이렇게 정삼각형이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쏘리,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 왜냐면 여기에서 탄소와 결합되는 요 삼각형을 앞으로 봤을 때 요 모양과 요 모양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탄소가 있어야 돼. 아, 수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구가 맞아.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입체적으로 알아야 돼. 미안하지만. 저래서 사슬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예쁘게 지그재그 사슬 딱딱딱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저기 있는 첫 번째 사슬에서 내가 탄소가 이렇게 결합해 있었어. 입체적으로 그냥 3개 있으면 땡이지. 근데 이 뒤에 있는 2층 탄소는 얘랑 겹쳐진다고 생각하고 미리 이 겹쳐지는 원소랑 피해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함께서 결합했을 때 서로 간의 반발력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똑같아. 얘 같은 경우는 탄소를 어떻게 수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돼? 여기 위에 얘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머리띠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있어야 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둘은 분명히 굵은 형태의 사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슬과 수직간평면에 예쁘게 머리띠를 꼭 뽑아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냥 입체적으로 얘기할게. 이렇게 사슬이 있어.
그러면 머리띠는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그걸 이렇게 그린 거야.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사슬 구조야. 사슬 모양 판화 수소. 그럼 뭐야? 이 외부에 있는 머리띠처럼 형성되는 수소를 떼내면서 우리가 결합을 하면 되게 쉽겠다. 어쨌든 결합성이 좀 좋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응성이 좀 좋은 외부 물질과 잘 타고 반응하고 연소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탄소가 사슬이 아무리 길어져도 얘 모양은 똑같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해볼게.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니? 가지 달린 탄화수소가 있지. 이 사슬이 그냥 단순히 사슬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생길 수 있어? 가지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공부로 가자. 생각해. 자, 예시를 들어볼게. 여기에 가지가 붙을 거야. 어떻게 될까? 그치. 아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가지가 붙으면 이렇게 산소, 수소, 왜 자꾸 말을 잘못하냐? 수소 두 개가 여기 밑에 붙을 거야. 근데 이 수소 두 개 중에 하나가 탄소로 대체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런 형태로 여기서부터 다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여기서 공부를 생각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원소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거 입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기서 앞으로 나오는 산소가 있을 거고 이 뒤로 이렇게 똠똠똠 들어가는 산소가 있을 텐데 보통 여기서부터 다시 가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져. 내가 말로 설명하고 또 좀 양심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보는 사슬은 뭐냐? 입체적으로 자 위 아래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래쪽에 탄소 고리가 연결되면 양옆 중에 갈래를 하나 선택해. 이 두 가지가 합동이 아니야. 이게 어느 쪽에 가지가 달려있냐에 따라서 분자가 틀려. 어느 쪽에 가지가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분자가 틀린데 그걸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안 할 거야. 내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쳐봐. 가지가 위아래로 가는데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또 갈라져서 또 하나의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디서 가지가 얼마나 분화되는 게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 사슬이 막 이렇게 있어. 이 중간에 사슬이 막 이렇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 이 중간에 사슬이 또 막 이렇게 있어. 이런 기름 분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얽힐 수 있어. 이거 복잡하잖아. 이거 똑같은 거 합동인 거 100개 넣고 막 섞으면 중간에 얽히고 설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딱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C8H18 혹은 디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휘발유나 디젤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엄청나게 탄소가 많은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얽혀서 하나의 단단한 구성물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얘를 섞어주지 않으면 중요가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딱 여기까지야. 가솔린 디젤까지. 그래서 내가 기름차 넣어놨다고 해서 이 기름이 슬러지처럼 바뀌고 끈적끈적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중류 같은 여러 항공유에 쓰이는 그런 기름들은 사실은 엄청 끈적끈적하게 고정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해. 얘네들이 그 복잡하게 얽히면 실제로 공유 결합을 하진 않았지만 얘가 막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히면 하나의 분자가 마치 엄청나게 큰 탄소 화합물처럼 형성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것까지는 뭐 잘 몰라도 되지만 이런 입체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팔을 이렇게 부은 모양의 엄청나게 복잡한 입체 구조를 실제로 가진다는 거야. 다양한가 실제로 너희들이 막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이렇게 지밀탑에다가 이 위에 뭐 LPG, 이 밑에 휘발유, 뭐 등유, 경유 이렇게 구별하잖아. 이게 단순하게 딱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휘발유는 얘가 많다일 뿐이야. 이 위에 있는 C7, H10도 얼마든지 있고 이 밑에 있는 C9, H10, 20도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묶어서 휘발유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역의 문제야. 이런 탄화수소에서는. 그래서 내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분자량의 범위를 가지고 이 분자량의 범위를 가진 녀석들의 그 화학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이 정도 범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기 나오는 탄화수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길게 얘기했나? 이 사슬 모양 탄화수소 이거의 출발이야 이게. 사슬 모양 탄화수소 출발이라고 하면 너무 기죽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디테일한 건. 그러면 이런 체인 모양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자성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결합하고 무거워지고 끈적해지는 이런 이상한 기름들 말고 조금 더 우리가 뭔가 팬시해 보이는 그런 기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탄화수소는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사이클로헥센이야. 자, 내가 사이클로헥센이랑 벤젠 두 가지만 그려볼게. 자, 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작에 배웠던 거야. 뭐야? C 6개가 이렇게 뾱뾱뾱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있는 게 아니라 1.5중 결합이라는 어떤 공명 구조를 가지고 나머지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1.5 결합했네. 그럼 3중 결합했네. 탄소 하나, 수소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략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HH를 하나씩만 그리면 끝이야. 얘가 벤젠이야. 자, 이거 입체 구조 어떨 것 같아? 하나의 평면상에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왜? 그 각도 뭐 대충 110도 될 거 아니야. 이거 정육각형이니까 120도 당연히 될 거고. 이거 적당히 착착착 하면서 얘네가 H라는 수소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지 사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양들은 아마 한 평면 상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추측이 가능한데 얘랑 되게 비슷한 형태가 뭐가 있냐면 사이클로헥센이야. 사이클로헥센. 자, 얘는 뭐냐? 얘는 뭐가 다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리 구조가 같은 고리 구조가 아니야. 얘는 단일 결합만 해.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탄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몇 개 물어야 돼? 2개 물어야 돼. 2개 물어야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HH를 그냥 이렇게 띡띡 쓰고 짝짝짝 끝이 아니야. 자, 잘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탄소가 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이 CC를 이렇게 생긴 바닥으로 각각 결합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반대편에 머리 위쪽에 수소가 2개가 결합해 있겠지. 이렇게 생긴 SN4짜리 구조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그럼 수소를 어떻게 배치했던 거야? 좀 애매하다. 그치? 자, 거기 나와 있는 내가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좀 애매한데 그 146쪽의 위에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고리 모양 탄화수소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할게. 조금 쉽게 얘기할게. 이 H를 서로 H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걸 평면이라고 내 마음대로 가정하자. 그럼 위에다가 HH를 이렇게 붙여. 그 다음 얘는 아래다가 HH를 이렇게 붙여. 그럼 얘네들끼리 반발력이 적을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면 아마 보일 거야. 하나의 탄소는 그 머리띠 모양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반대편에 있는 탄소는 머리띠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지. 그래서 이게 아래 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사이클로헥센이야. 심지어 여기 있던 벤젠처럼 예쁘게 모양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얘가 하나의 평면으로 정육각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왜? 이게 육각형인데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울긋불긋하는 구조야. 실제로 정육각형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의 입체 구조를 가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사이클로헥센이다. 미안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C6H12라는 거 그냥 딱 줄 거야. 입체 구조 예상해보세요. 이게 끝이야. 정말 싸가지없게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기본 원칙들,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 적당히 될 것 같다라는 고리사슬의 느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슬의 느낌, 얘는 고리일지라도 무조건 한 평면상에 존재해서 예쁘게 정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 얘네들이 해당하는 그 수소 머리띠가 위아래를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벤젠은 열다. 왜? 이건 대칭적이니까.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복잡한 탄화수소의 일단 스타트를 먼저 했고, 사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게 그나마 제일 복잡한 예시 2개예요. 다행히도. 그 뒤에 나오는 건 비교적 간단해지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탄화수소 뒷부분을 좀 더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 없으니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오지 말고 당연하게 4시 끝나고 7월 5일부터 다시 모험수업 진도 시작할 거야. 네. 어. 이거 좀 관련 없는 내용. 어. 근데 뭐였지?
직선에 그리면은 하트가 나온다는데 진짜예요? 마이너스 I가 흔히 생각하는 왜지? 무슨 저 핵심에 아